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태권도 여자 57kg급의 김유진이 파리올림픽 대한민국의 13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 랭킹 24위 김유진은 16강부터 결승까지 세계 1위, 2위, 4위, 5위를 모두 꺾고 우승해서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는 합의한 반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둘러싸고는 대치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 전기차 화재 원인과 대처 요령, 정부 지원 대책 등을 알아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13번째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베이징과 런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고 있는 우리 선수단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쩍 자주 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태권도 김유진 선수가 세계 랭킹 1, 2위를 줄줄이 꺾고 우리 선수단의 13번째 금메달 안겼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기력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선수는 그 세계 랭킹 24위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에는 그 16명이 나가게 되는데 세계 랭킹 5위까지는 자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역 예선을 선발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웠죠. 네. 그리고 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체급에 나갈 수 있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일단 김유진 선수가 인정을 받았고요. 네. 아시아 선발전에 가서 쿼터를 따갖고 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가 박태준 선수가 워낙 과감한 경기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좀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네. 쉽지 않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선수에게는 높이가 있었습니다. 높이가 있으니까 그 발로 툭툭 치어쳐가면서 사실 1, 2, 4, 5위 말씀하셨는데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와 붙었을 때는 그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이 선수만큼 과감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랭킹 1위였죠. 네. 첫 세트에서 의외로 그 머리 공격을 잘 가져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7대1로 앞서서 무난할 것 같은데 근데 역시 세계 랭킹 1위는 답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3세트에 들어가서 어려울 뻔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게 그래서 상대의 헤드기어가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발을 제대로 썼던 게 저거 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 세계 랭킹 1위를 이기고 나니까 결승은 오히려 쉬웠어요. 이란 선수는 좀 무난하게 2세트 만에 이기고 올라와서 했는데 이 그 57kg급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체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정재훈 선수, 그다음에 장재원 선수, 그다음에 2008년에 임수정 선수가 메달 딸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내가 마지막 그 메달을 본 기자라 이렇게 썼는데 뒤집어져 버렸는데요. 김민진 선수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메달을 굉장히 잘 땄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13번째 메달을 따면서 우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입니다. 13개가 지금까지 타이 기록인가요? 타이 기록입니다. 네네. 런던하고 베이징. 근데 그 메달 수를 합쳐보면 28개거든요. 근데 베이징 때 32개, 그리고 런던에서 31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를 비교해 보면 베이징 때는 267명이가 갔고요. 그다음에 런던 때는 250명 선이 갔어요. 지금 100명이 적은 상태에서 네. 메달 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게 태권도 뭐 남자 80kg급, 여자 67kg급. 오히려 이다빈 선수 내일 저녁에부터 경기를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역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버티고 있는 박혜정 선수와 네네. 있는데 지금 사실 리원원 선수 중국 선수하고는 9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 박혜정 선수가 그 합계 기록이 296kg이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란 선수 기억하시면 2008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혜정 선수가 멘탈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해요. 그래서 되게 마치 신유빈 선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밝고 그래서 느낌이 좋고 또 뭐 근대 5종에서 뭐 전홍태 선수나 잘 하고 있고 남자 높이뛰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상혁. 우리의 우상혁. 예, 마지막인데 같이 경기를 하게 될 이탈리아의 탐베리 선수가 약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고열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개막식 때 결혼 반지를 잊어버려서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바심 선수 약간 경기하실 때 보셨잖아요. 약간 오른발에 뛰다가 한번 오른쪽으로 샜어요. 그 상황이 봐서 햄스트링이 온 것 같아서 최고 기록을 내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해미시커나 다른 라이벌들이 있긴 한데 우상혁 선수 지금 멘탈 상태도 좋고 차분차분히 올라가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14번째 메달을 따준다 그러면 기록을 세우고요. 다른 선수들이 메달을 여기다 보태준다고 한다면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메달 이것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제 눈앞에 15이 어른거리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자, 당초 금메달 5개, 종합 15위권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 성공 비결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성공한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활총검에다가 태권도가 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과감한 투자, 치밀한 훈련. 뭐 양궁에서 이건 뭐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세트를 만들고 뭐 심지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만든 것.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달려들 것 같아요,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는 이제 공정한 선발 절차. 뭐 양궁과 사격 보셨잖아요. 네네. 매번 바뀝니다. 뭐 전 올림픽에서 3관왕이 돼도 확답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묘하게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어요. 펜싱에서도 그렇고 펜싱 사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 사부로도 마찬가지고요. 사격 또 뭐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신예가 나오는데 그 신예들이 굉장히 첫 올림픽 출전부터 일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은 변화에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에 사실 태권도거든요. 네. 우리나라 태권도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연맹이 우리나라에 있고 대한 태권도협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세계연맹은 태권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갖는 것이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적, 선수들의 자존심, 종주국의 그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메달을 따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상충해서 사실은 도쿄올림픽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주춤했거든요. 노메달.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확산도 돼서 난민 선수가 출전하는 상황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계 랭킹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세계 랭킹 1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잡아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지금 두 선수가 나갔는데 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지금 두 선수가 경기를 이제 오늘 치르고 내일 치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스포츠 전체가 한마디로 수는 적어졌지만 소수 정예화되고 있고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키워지는 선수가 아니라 어느날 스타가 나타나서 박태환이나 김연아, 뭐 장미라는 같이 세계를 주름 잡는 선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우리도 어느덧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새로운 신예들이 나올 때는 스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키워져서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확인한 건 우리 스포츠의 수준이 향상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좀 밝은 면 위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하지만 안세영 선수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이제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 일단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하고 스포츠 정책면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능과 진천에 모아서 지금은 진천 선수촌이죠.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세계적인 선수들, 튈 수 있는 선수들한테는 뭔가 좀 부족하게 된 거죠. 자기 개항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 배드민턴 지도자들이 본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모든 선수들 12명의 선수들에게는 뭐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라고 하는 특출한 선수를 키우는 방법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박태환 선수처럼 전담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양궁이나 펜싱에서처럼 특출한 선수들이라든가 특출한 종목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대한체육회와 정부는 기초 종목이라든가 그 유소년 위주로 성장을 돕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국가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체육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국가 뭐 체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걸 놓고 정부와 대한체육회와 계속 마찰을 빚었어요. 네. 그래서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갖는 거냐 아니면 장관 밑에 의원회를 두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장관 밑에 두면 장관도 사실 기재부 가서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 그런 걸 보면 좀 더 혁신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수준 높은 스포츠 정책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저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정말 총체적인 논의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우리 스포츠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요. 네. 안세영 선수 깜짝 발언으로 드러난 배드민턴 협회 문제점 중에 김 기자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그 지난 수요일에 출연하고 나서 갔을 때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금 보시는 10장짜리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예. 보도 자료를 나와서 보면서 정말 좀 이거군요. 한심하다고 느꼈던 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한의사를 불러서 안세영 선수의 부상을 치유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또 이 선수가 다친 것을 다른 상대방이 알면 전력에 좀 저게 될 수 있어서 조용히 조용히 했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도 있고 발목 부상도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출국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선수는 아무도 보호해 주질 않아요. 협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없이 선수단은 그냥 선수단끼리 짐을 꾸려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감독 역시 보나마나 그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 질문을 받았을 텐데 협회와의 임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자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들어와서 이 보도자료를 쓰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출국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그 은메달을 딴 김원호 선수와 정나은 선수가 축복받아야 할 자리잖아요. 예, 그럼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본인이 축하받아야 할 자리에 아마도 남을 변호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축하도 못 받게 해주고 또 선수들의 부상도 지키지 못하게 해주고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사실에서 이 선수가 뭐 안세영 선수한테 어떤 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팩트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본적인 선수 보호와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네.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협회 그 배드민턴 협회 뭐 입장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에게 눈높이 맞춘 게 기준이라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근데 저는 아니 손흥민, 김연아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걸출한 스포츠 스타입니다. 근데 안세영 세계 넘버 원이에요. 네. 다릅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더 밑으로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러고 제가 좀 의아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아마 조금 반박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그 빈정상한 상태에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예, 반박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28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축구라든가 피겨스케이팅 뭐 다 중요하지만 배드민턴도 중요하잖아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안세영 선수가 저쪽에 가서 피겨스케이팅을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에선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귀 기울여 들여서 어쨌든 간에 그 선수는 세계 수준의 그걸 맞춰낸 선수잖아요. 그 선수의 방법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성공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귀담아 경청한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다른 선수들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실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드민턴 협회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떠나서 이제 보니까 안세영 선배도 조금 로우키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네. 좀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은 메달과 기대 이상의 성적만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위상이 빛났다 이런 그 아주 뿌듯함도 있거든요. 네. 김한수 기자, 이번 대회 통해서 얻은 성과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가장 물론 이제 뭐 개막식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이제 그 호명하는 일은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뭐랄까 높아졌다. 물론 이제 성화 봉송 단계부터 좀 그 한마디로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BTS의 진이 프랑스의 상징 같은 르브르 지역을 이렇게 성화를 들고 가면서 거기에 모였던 유럽의 많은 BTS 팬들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한국의 팬이었을 거고 거기에 쓰여진 한글을 본다면 이게 아마 좀 뿌듯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네네. 언제부턴가 한국어 발음이 이렇게 명확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올림픽의 시상식에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네. 셀카 장면이죠. 아, 네. 뭐 특정 회사를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스폰서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술로 그 올림픽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담아냅니다. 물론 이제 북한 선수들이 안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갖고 갔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다음에 그 한글에 주는 매력이 또 하나 있는 게 시몬 바일스 이번에 그 체조에서 3관왕 된 선수의 유니폼에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 모두가. 그리고 이 바지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정말 올림픽의 정신이면서 누구나 한글을 보고 느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거기에 뭐 그 포르투갈어도 있고 스와힐리어도 있고 하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한글이 그렇죠. 한글이 너무나 보이죠. 그다음에 예. 이탈리아 체조 선수의 등에 그 문신도 굉장히 그 의미도 좋았고 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물론 이제 BTS의 그 앨범 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나왔고요. 또 자존심을 지켜준 것도 있죠. 양궁에서 그 차드 선수 기억하실 겁니까? 1점 선수. 네네. 네. 우리 기술이 그 선수의 그 양궁 기술을 이제 지원한다고 해요. 세계 최강의 양궁 최강의 나라에서 자기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프리카엔 큰 상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한국 선수로 특정 선수를 지목해서 영화에 출연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프랑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더 베리 프렌치라는 표현으로 이번에 네. 개막식이고 모든 대회들을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뭐 좀 잃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 파리올림픽 이후 좀 약화되는 부분.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스포츠 외교력이에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유승민 IOC 위원이 선수위원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번에 박인비 위원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문대성, 유승민, 박인비를 이어가면서 우리 선수들의 목소리를 좀 더 IOC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이제 8년 만에 북한이 국제 무대에 복귀하는 이제 무대였습니다. 남북 단일 팀이 구성될 때 비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류나 관계가 서먹서먹해 보이고 약간 쭈삣쭈삣하는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그 김 기자 보시기엔 상황이 어땠습니까? 뭐 오히려 북한 쪽에서 더 경계하고 뭐 네.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선수들은 이제 좀 익숙해졌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말도 시키려고 하고 뭐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데 조금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 이제 신유빈 선수하고 임종빈 선수가 네. 그 메달을 따서 시상식에 갔을 때
뭐 물론 중국 선수가 리드하기로 했지만 여러 방향으로 바꿔 찍어가면서 그러면 살짝 머금은 미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아, 역시 북한의 젊은이들도 다르지 않구나 예.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 나면은 조금 쭈삣쭈삣하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나와서 이건 어차피 이거는 그 정치고 뭐를 떠나서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서 본인을 알리고 또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인데 그런데 나와서 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고 사실 북한도 보니까 중계 방송 뭐 이렇게 IOC에서 지원해서 중계하는 모양인데 네. 우리 경기는 없고요. 또 심지어는 뭐 수영 경기에 미국 성조기만 이렇게 뭐 블러 처리를 해서 냈다고 해요. 세상 다 아는 건데 그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웠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스포츠 경쟁력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 대회에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 뭐 단일 팀이든 뭐 미래의 어떤 것을 구성했을 때 남북이 서로 합류해서 진짜 만약 원팀 코리아를 만들게 된다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파리라고 하는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곳에서 교류하지 못함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자, 6824님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아까 이제 안세영 선수 얘기했고 그다음에 7285님입니다. 금메달은 축하하는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누구의 도움 얘기였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뭐 이게 똑같은 사안을 먹어도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보도 자료를 만든 배드민턴 협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팩트를 나열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얼만큼 진심으로 서로가 공감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도움이 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네. 여기서 내가 언제 어떤 선수에게 어떤 훈련을 지시했고 어떻게 못 나가게 했고 네. 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뭐 못 나갈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선수와 이야기를 먼저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권도 서건우 선수가 80kg급 첫판 판정 번복 끝에 역전승. 방금 나왔어요. 이거 첫판 판정 번복 끝에 역전승. 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보다가 들어봤는데 칠레 선수와 경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1세트에 칠레 선수가 워낙 아까 우리 김유진 선수처럼 발 높이가 높고 회전 기술이 좋아서 첫 세트를 6대8로 내줬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트를 갔는데 두 번째 세트도 거의 질 정도로 저희가 위험했어요. 예. 위험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서건호 선수가 그 이쪽 코너에서 뒤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뒤 돌려차기를 했는데 그 칠레 선수가 호아킨 선수가 점수를 허용하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동점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16대 16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세트별로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세트가 비겨도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2세트 승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판들이 다 모였겠죠. 우리가 항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2세트에 지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 칠레 선수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증명을 하다 보니까 번복을 했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3세트에는 서건호 선수가 가져와서 판정 번복 끝에 이겼는데 이럴 때 좀 아쉽습니다. 종주국의 태권도로 간다면 깔끔하게 이겨주고 이런 판정은 사실 안 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특히 이렇게 좀 스포츠가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중진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이겨주고 질 때는 또 깔끔하게 져주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스포츠의 그 승패가 뭔가를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거 했고 또 심판들도 너무나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10여 분가량 중단이 됐는데 이건 좀 그 경기 운영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경기는 월요일 날 끝나나요? 네, 월요일 새벽에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어느 길을 지나시든 많이 밀리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대저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진출 차선을 중심으로 2km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남해 이지선 김해 방향 냉정 분기점 창원 방향 진출 2차로의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받고 반대 서부산 쪽 감전 부근으로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서울시 구간인 서초 부근의 상황이 많은데요. 서울 쪽은 5차로가 고장난 차로, 부산 방향도 서초 5차로의 추돌 사고로 뒤로 정체 심하고요. 쭉 내려가 천안과 안성 일대로는 양방향에서 20여 킬로미터 구간이 더딘데 부산 쪽은 이후로도 회덕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은램프 부근 3차로는 고장난 차로, 일산 쪽 강변북로는 성수대교를 못 간 3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청담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4박 5일 여름휴가 마치고 오늘 오후에 복귀했습니다. 휴가 기간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한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부산 전통시장, 진해 군부대, 이제 민생 행보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야권의 평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야권이 비판한 이유 뭘까요? 일단 대통령도 쉬셔야죠. 또 휴가 가셔야 되고 또 계기를 통해서 국정 전반을 좀 돌아보고 구상하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네.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지역 가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 의미를 두셨는데 대통령 가신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네네. 전통시장 가고 또 시장 상인분들도 요즘 많이 어려우시니까 예. 가서 위로도 하고 또 구매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게 도움은 되겠는데 이걸 너무 의미를 과포장하신 것 같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블랙먼데이 증시 폭락하고 또 증권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이 필요한데 당초 정해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정대로 가면 그게 마치 무슨 성과가 나오거나 그렇게 평가해 줄 것처럼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보건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 좀 민심과 동떨어져 있거나 또 일정 자체가 지금 현실과 좀 뜬금없는 일정이다. 기획도 좀 이상했고 잘못됐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약간 어려운 경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약간 부조화였다. 네. 이런 말씀인데 그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야당의 대통령 휴가 전반에 대한 비판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는 것 같고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민생 경제가 어려운 부분 특히 또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휴가 중이시더라도 혹시 좀 메시지를 좀 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 이제 대표 진급자라고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진 대표도 당 전당대회 끝나면 휴가 일정 부분 좀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생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비판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목소리와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대통령도 재충전하고 나서 더 훨씬 더 일 잘하실 거라고 좀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네.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아무래도 이제 11월에 임기 반환점 돌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휴가 기간에도 정권 후반기에 예. 전국 구상도 하셨을 텐데 네. 또 기자회견을 가을에 하니 이런 또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어떤 전국 구상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구상을 하셨을까요?
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고민 안 하실 수도 조기현 있겠지만. 부위원장님한테 그다음 추인해 줄 건지 한번 여쭤봐요. 네,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예. 그 이제 2년 반 이제 11월이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임기 초에 같이 했던 총리분과 또 장관분들 이제 그 부처에서도 피로도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후임 인선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당 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확실시 되지만 네.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이 국민의힘과의 당정 관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동훈 대표와도 어떻게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당과 정부 모두 성공해서 윤석열 정부도 성공시키고 보수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걸 가장 바랍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총선에서 이 대패를 했고 그 직후에는 대통령께서 좀 바뀌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주는 행보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메시지도 그렇고 또 이재명 당시 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도 하셨고 또 네. 계속적으로 그런 회담을 통해서 그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딱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또 야당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총선 이후에 한 3개월 동안의 어떤 이 국정운영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전반적인 어떤 전환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뭐 휴가 기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현안 관련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 바뀌실 것 같지도 않고 또 가시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바뀐다는 거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뭐 획기적으로 바꾼다거나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국무총리도 이미 임기 중반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총리도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까지 기조로 그대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휴가에서 돌아오신다고 한들 어떤 새로운 전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실까?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 큰 기대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2893님이 뉴스레터 K 듣고 있으면은 시사, 정치, 올림픽 경기 소식까지 오늘 하루 잘 마무리되어서 항상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자, 여야가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엔 합의했지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의견차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양당과 정부 중심으로 실무자 단위 협의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대통령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 뭡니까? 지금 이 국회가 꽉 막혀 있는 게 제일 큰 원인이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는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막힌 부분을 어디서 풀어야지 지금 이 국회의 교착 국면 또 민생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인데 여야적 협의체를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거는 지금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대통령께서 뭐 그 형식이 대통령이 직접 그 회의를 같이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아니면 그게 지금 상황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의해 같이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 뭐 쟁점 법안이긴 합니다만 주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에 계속 의지해서 뭔가 새롭게 여당 스스로가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어떤 운신의 폭 이게 마련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풀어내려면 뭐 그 전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떤 가닥을 잡고 여야정 협의체를 뭐 이렇게 비중 있게 만든다거나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건데 이게 없이 그냥 실무협의체 수준으로 간다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가 바뀔 걸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정광재 대변인님. 저는 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데 대통령이 어떤 자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해야 되는지를 우선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면 그럼 그 협의체에 대통령도 오고 여야 당 대표도 오고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건가요? n분의 1로 하자. 그런데 그게 세 사람의 공식 일정이라든가 바쁜 스케줄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실무진 구성에만 합의해 준다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뭐 이 정치에 굉장히 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민생 앞에는 그런 격식이나 뭐 자격 이런 거 따진다기보다는 그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어떤 사람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라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러니까 여야 또 그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될 수 있고 그게 대통령의 참여와 같은 뜻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저는.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전에 영수회담이 우선이다 이런 네. 얘기하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야 영수회담을 해도 좋다. 자기 먼저 대통령과 만나도 좋다는 형식이 뜻을. 그렇게 중요한 건 네. 아니다. 저는 그게 이런 그 이제 정치권이 좀 세대 교체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70년대생이란 말이에요. 저는 70년대생들은 대부분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런 뭐 형식이나 격식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진급 예정자 언제든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랑 먼저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먼저 만나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야겠다. 노력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 관련 민주당 입장. 짤막하게 이거는 아까 비슷한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듣고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몇 가지 바꾸겠다는 어떤 전향적 의사가 있으시다면 네.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거고 그 이전에 뭐 한동훈 대표와 먼저 만나건 영수회담이 먼저건 그 무엇이 뭐 전제되고 선행돼야 돼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오는 26일까지 효력 정지한다 결정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새 이사들의 취임이 이제 13일보다는 미뤄지게 된 건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취지가 뭐죠? 일단은 13일로 현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한 이 이사들이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그래서 네. 원래 오늘 심리기일이 있었을 겁니다. 심리기일이 있었는데 방통위 쪽 대리인들이 아마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고 13일이 당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 안에 충분히 위법성이라든가 이 집행정지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하기도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다소 법원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잠정적으로 26일까지만 이 이사 선임의 효력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거고요. 네. 19일 날 신문기일을 열어서 그 이전까지 실제 위법성이라든가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죠. 이른바 방송장악 1차 청문회 오늘 열었습니다. 자,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 박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2차, 3차 청문회 실시 계획도 의결한 상태인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불법이란 겁니까? 결국에 이제 조금 전에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2인 체제 의결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방송통신법의 취지상 합의제 기구인데 사실상 독임제 기구처럼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심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 임명되고 5시간 만에 83명의 후보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력 하나 다 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KBS 이사 7명,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절차를 사실상 끝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위법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집행적인 신청서도 2인 체제 결의의 위법성하고 이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집행적인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네.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은 예.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이 청문회 무용론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26일에 이 어디입니까? 서울행정법원이 판결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우리 당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일종의 뭐 여론전, 언론 플레이를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청문회 중단해라 이렇게 국민의힘이 그렇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 청문회 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예상했었던 것과는 달리 실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너무 독선적이고 약간은 좀 희화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민주당 그 상임위원장들 특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최민희 과방위원장 상임위 운영하는 거 보고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 많은 거 아닙니까? 전 청문회 과정에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그 요구하려고 하는 것들보다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반대 여론이 더 커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제기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인 체제가 이상적이고 적절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번 판례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26일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또 주장을 하냐면 이제 방통위원장 아주 그 신속하게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왜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직무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왜 자꾸 나오라고 해서 이거 하는 게 온당하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 자료 중에는 방통위 의결이 거쳐야지 가능한 자료도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의결 기능이 정지돼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별개입니다.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파면을 이르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에서 받는 거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인사청문을 통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부적격성이라든가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방송자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계속 문제제기 됐는데 사실상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답변 태도도 안 좋았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탄핵과 뭐 직접 결부된 것도 아니고 탄핵을 위한 어떤 빌드업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방통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 제출 문제 이거는 아마 그게 이 이사 상임위원 의결이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사무처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2인 체제 의결 문제와 결부시킬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탄핵 빌드업 이런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탄핵이 사실 이번에 무고 탄핵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진 탄핵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업무를 사실상 정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탄핵이 너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22대 국회 개원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단기간에 앞으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볼 기회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씩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법무부가 어제 사면심사위원회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후보자 심사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가능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슬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환영 입장이지만 왜 지금 시기가 전당대회 시기냐 하고 또 친명계 쪽에서는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고요. 정성호 의원 뭐라 그랬냐면 야권 분열용으로 쓰일 카드라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해 왔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친노냐 친문이냐 뭐 친명이냐 관계없이 김경수 지사의 어떤 능력, 인품 그리고 문제가 됐던 킹 사건에 대한 일종의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후 차기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전 대표 중심으로 당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소외된 어떤 친문 과거 친노 이런 세력 규합의 어떤 계기가 될 거를 의식하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안 했단 말입니다. 이제 굳이 이제 이 시점을 잡은 게 그 이전에도 이런 분석이 계속 나왔다는 걸 보면 아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제 민주당의 어떤 분열의 계기가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침소봉대할 사안은 아니다. 실제로 정광재 대변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만약에 대권 후보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된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뭐 가깝지 않겠어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당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자,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활동 재개한다면 그것이 조금 뭐 민주당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요? 뭐 혹시 뭐 일각의 민주당 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막 약간 분열의 소지가 있나요? 뭐 어떤 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적 폭발력, 잠재력이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당대표 후보. 당대표 후보나 친명에서 두려워할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권에 도전한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심 대법원에서 여론 조작 그게 그 형식상은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그 판결에서 유죄를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그 대의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여론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더 큰 정치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친명에서 걱정하는 걸 정도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적 폭발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두관 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좀 외연도 좀 넓어지고 당내 민주주의도 좀 활성화된다는 측면을 기대해 보는 건 아닐까요? 네. 자, 민주당이 어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 영수회담 하자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에 넣는 건 무슨 경우냐. 뭐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특검은 특검, 민생협력은 민생협력, 투트랙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특검은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당초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그 자체의 진상규명도 있고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외압 의혹의 이 두 가지 축이었는데 관련해서 이 탄핵 그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씨를 축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계라든가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부각이 됐고 관련된 어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그에 부합하는 뭐 진술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에서 안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엮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련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등장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 수사 대상에 포함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상규명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안 하고 진상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들어간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선 더 내용은 허접해졌다 이런 그 평론도 냈는데 뭐 어떤 취지로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위헌적인 요인이 강하다 했고요. 두 번째 나온 것에 대해서도 더 수사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발의하는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구명의 연결 고리로 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저는 그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름길이 있는데 자꾸 돌아가면서 왜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3자 특검법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고 지금도 당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발의하겠다라고 한 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면 굉장히 그 국민의힘을 옥죄고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고 그게 특검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왜 돌아가나 봤더니 그 돌아가는 이유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끌어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 형국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국민의힘은 나름의 역할을 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다솔이는 영아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부모님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다솔이 양육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분유 대신 성인용 두유를 주거나 때에 맞는 이유식을 하지 못해 영양 및 성장 발달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건강에 이상이 감지되며 영아원으로 보호 조치된 다솔이. 또래들과 달리 말도 잘 못하고 편히 앉거나 서지도 못합니다. 더 힘든 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토와 탈진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검사 결과 다솔이도 부모님과 같은 지적장애이며 구토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영아원 한쪽 작은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다솔이. 아빠, 엄마의 손길 대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솔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크게 오른
서울은 낮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과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광주, 홍천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중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 속에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고요. 또 밤사이 열대야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27도, 강릉과 대전 25도, 부산 26도 등을 보이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전주, 광주, 대구 34도, 부산과 제주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세 번째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정당성을 놓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친일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서 차량 140대가 전소됐습니다. 특히 시동조차 켜지 않고 사흘째 주차된 전기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나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인천 청라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보시고
많이 놀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 왜 생각을 그러냐면 하셨군요. 몇 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 따지면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위에 땅이 없어서 충전기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라는 조건인데 이게 폐쇄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화재 생기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뭐 자문회의 같은 거 하면서 소방청도 참여를 하면은 소방청은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라 그러죠. 네,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될까 봐 지금 걱정이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화재, 전기차 화재 그동안 얼마나 쭉 늘어왔는지 그 추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6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가 160건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매년 화재 건수가 뭐 수건에서 수십 건씩 올라가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3년에 7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내연기관차보다도 화재 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2,600만 대 차 중에서 30%가 10년 이상 된 차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까지 포함한 이 화재 건수니까 근데 전기차는 보급된 지 5, 6년뿐이 안 된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형이 많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을 거쳐서 8년, 9년 거치게 되면 화재 건수 급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내연기관차는 엔진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생기기 때문에 화재가 생겨도 몇 명이 소화기 가지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도 느려요. 네네.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만들어진 반면에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데 연기가 날 정도 되면은 열폭주 전 단계이기 때문에 끄기도 어렵고요. 또 소화기 들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 보니까 막 뭐 물을 이렇게 담가 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어려운가 봐요. 맞습니다. 그 이동용 수저라 그러는데 예. 물속에 담가놔도 물속에서 불이 안 꺼져요. 물속에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게 몇 시간 가요. 와. 그래서 그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질식 소화포라고 해서 덮으면은 산소가 차단되는데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확산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골든 타임을 길게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신기술이 하나 개발돼서 밑에 들어가서 우리 유조선 보면 불 나면은 유조선 그 두꺼운 쇠붙이를 구멍 내서 안에다 소화제 네네, 집어넣는 방식 네. 있죠. 그걸 응용한 스타트업에서 밑에 불이 나면은 배터리 틀 있죠. 거기다 구멍을 몇 초 내로 내서 안에다 주입하는 신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지만은 아직도 완전치가 못하다는 게 바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확산이 돼서 이번 같이 뭐 100여 대가 거기다가 지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도부터 수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선 다 소실됐지 않습니까? 500세대가 지금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 재산의 피해까지도 크니까 아파트마다 공포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그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막 140대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대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대가 불나는데 그 CCTV 찍힌 거 보면은 연기가 좀 많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열폭주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온도도 높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붙어 있는 차는 다 불이 나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폐쇄 공간의 공포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기가 굉장히 유독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두세 번 들이키면 엎어져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아리셀 그 리튬 전지 회사 보셨겠지만은 몇 초 소화기 들고 뿌리는 척하다가 그냥 다 사망이 된 게 오. 유독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폐쇄 공간에서 유독가스도 그렇지만은 불의 확산이나 온도도 700도 1000도씨까지 지하 주차장이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조건에서 불이 났을 때의 소방청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불 났을 때 보셨겠지만은 소방차가 못 내려가요. 높다 보니까 크니까요. 낮잖아요. 이 지하 주차장. 그렇죠. 거기다 물 꺼내가 있는데 이동용 수저 가장 좋은 방법도 수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 끄는데 8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 탄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공포감이 확산될 수가 있어서 폐쇄 공간 지상에 있으면 끄는데 지장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오래 걸려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기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날아가고 이동용 수저 설치라든지 그런 주변에 것도 용이하고. 예, 주변에 멀리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은 지하는
방법이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특성 자체가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지원 씨가 이런 질문 문자를 주셨어요. 수소 전기 자동차도 열폭주 위험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 안 그건 또 하죠. 없어요? 좀 틀려요. 수소에 대한 것들은 지금 수소 전기 자동차 갖고 계신가 봐요. 예. 근데 와, 그거는 이지원 씨 막 쾌재를 올리시겠다. 그거 뭐 특별히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에다가 우리 물통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네. 찰랑찰랑 하는 건데 그게 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수소에 대한 것들은 수소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혹시 누출되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완전히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네. 자, 화재 원인 놓고 많은 얘기 무성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조사 중입니다. 현재로선 그 초점이 배터리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전기차가 화재가 생겨서 원인이 모터나 이런 데서 원인이 돼서 생겨서 배터리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완전 배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전기차 화재는 두 가지가 요인인데 이 배터리에 과충전시킨다든지 네. 또는 두 번째는 배터리 셀의 불량일 경우에 셀의 불량이라는 거는 제작사 잘못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전기차 운전자가 예. 전기차를 무리하게 운전해도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과속 방지턱 제일 많잖아요. 예. 그 과속 방지턱에 내연기관차 가면서 툭툭 쳤던 경험들 있으십니까? 예, 그럼요. 근데 전기차는 이 최저 지상고 더 낮지만은 바닥에 배터리 치면 안 돼요. 과속 방지턱. 충격이 더 조심해서 몰아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고요. 그다음에 침수도로도 물의 높이가 더 낮은데 그래서 우회도로 찾으셔야지. 그래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악재가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배터리 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 원인은 과충전인지 또 셀의 불량인지 또 셀 원인도 아까 말씀드린 또 속에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감식할 때 저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줬지만은 일단 회수할 건 다 해소했거든요. 네. 근데 국가에서 원인이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그 화재 난 전기차 차주 얘기로는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계속 주차 중이었고 예. 거기 아마 충전은 해놨을 것 같아요. 네. 시동이 꺼진 이것도 그렇다면 충전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건 아닌지 그건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예. 시동이 꺼진 주차된 차량에서 자연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전기차는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연기관차는 실제로 주차해 놓은 데에서 불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자문도 해줬었는데 거의 근데 없어요. 운행 도중에 보통 발생하는 게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전기차는요 주차시켜놓고 몇 시간에 불난 사례도 많습니다. 외국도 있어요, 많이. 무섭네요. 외국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같이 3일 4일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만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휴대폰, 밖에 다니는 휴대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전기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배터리 속에는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요. 네네. 그 에너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쇼트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발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또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번 경우에 교수님 보시기에 화재 원인 그 규명 네. 좀 순조롭게 되리라고 보세요. 좀 까다롭다고 좀 보세요. 고민은 됩니다. 네. 제가 어제 감식도 들어갔지만은 뭐 전기차 화재가 생기게 되면 이번에 뭐 주변에 탄 거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전소됐잖아요. 차가요. 네. 그냥 껍데기 쇳덩어리만 있는 건데 어제 이제 밑에 배터리도 분해하고 건질 거 건지지만은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700도에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면은 탈 게 다 타버려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녹아버려요. 네. 그래서 어제 뭐 BMS 일부라든지 다 건져 넣어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다 가져갔는데 그 속에서 원인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화재가 온도가 높아서 원인 불명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에서 보고서가 원인 불명하고 나왔을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공포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완성차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냐, 네. 배터리 제조사냐, 네. 누구 책임이 더 큰가?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또 운전자가 관리적인 부분들도 누적이 돼서 있을 수 있고 네. 그거 어떤 식으로 이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원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제도 그래서 감식할 때 이 이해관계자가 다 왔거든요. 네. 독일에서도 이게 심각성 알고 본사에서 기술진 4명이나 와가지고 또 경찰청, 소방청, 관련 기관, 국가서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냉정하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불명에 대한 것들이 가능성도 그래요.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이 말씀드린 차만 불나면은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뭐 아파트 가게 되면은 뭐 전력 라인부터 수도 다 들어와서 500세대가 지금 방랑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온도가 높으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검사 같은 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전국 아파트가 공포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정부가 지금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예.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 그러지만은 또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종합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입주자들 또 전기차 운영자들이 공포감이 없게끔 또 그래야지만 전기차 긍정의 사고 방식이 늘어나면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0426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전기차 구역은 개별 방화 격벽을 설치하고 상하 좌우에서 소화 약제나 소방수가 자동적으로 터지게 하면 안 되나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대당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집 질 때요. 그리고 지금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 구역을 네. 되도록이면 지금 규정은 나와 있어요. 지하 1, 2층까지만 하고 지하 3, 4층 내려가지 말아라. 충전기도 1, 2층 지하에다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상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몇 대 주차할 때 네. 격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격벽이. 예. 그래서 벽이 좀 있으면은 옆으로 확산할 때 꺼질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리셀 그 메탈 전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관할 때 격벽이 있는 데가 나눠져 있었으면 그렇게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 전기차도 격벽에 대한 것들은 권장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9741님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화재 위험 있나요? 일반 내연기관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에 수십 분의 1분이 안 돼요. 그 용량도 죽고 통제하기도 쉽기 때문에 설사 붙어도 그거 자체가 타는데 조그만 거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렁크 이 뒷좌석 하단 쪽에 들어가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전기차 화재와 비교해서는 비교가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래요? 내연기관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피해자 배상 문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배상 주체가 자동차 소유자인지 자동차 제조사인지 배터리 제조사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네. 보험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지 개인 재원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지 배상 문제는 어떻게 그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이게 이것도?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 되면은 더더욱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질 예, 것이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원인 자체가 배터리 쪽이다 그러면은 자동차 제작사가 먼저 책임을 져서 물어줄 건 물어주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인 불명이 됐을 때는 차주한테 물을 것인지 네. 차주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고요. 또 전기차 보급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아파트는 2% 신축 아파트는 5% 충전시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도 되게 많이 많이 내놨었잖아요. 줬죠. 예. 지금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예, 예. 사실 그러면 촉진은 정부가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한 것들은 누가 책임지냐에 대한 것들이 목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원인 불명이 되면은 더 그렇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복잡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화재 장면 보니까 예. 아까 뭐 물속에서도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막 전기차가 마치 용광로처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일반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그 화력이 센 겁니까? 센 겁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불이 세게 붙어요?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탱크가 폭발하는 영화 한 장면 같은 건 거의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번지거든요. 예.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130년 역사 동안에 연료 탱크는 제일 안전한 곳에 놓은 거예요. 띄워놓고 엔진 쪽에서만 공급하는 라인에서 엔진이 과열되면 고기만 불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뭐 인산철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리지만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에너지 밀도 즉 에너지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뭐 이런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양극, 음극이라 중간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가 중간에서 분리막이를 통해서 조금씩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터진다든지 한꺼번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열폭주라는데 온도가 1000도씨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1000도씨. 웬만한 건 다 녹이는데 예. 뭐 요번에 아마 화재난 그 벤츠 차량 보셨겠지만 완전히 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쇠만 남고요. 알루미늄 이런 거 다 녹아내려서 바퀴가 알루미늄 휠이지 않습니까? 다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공포감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이딴 화재에서 배터리가 초점이 되니까 내 차 배터리 누가 만들었지? 라면서 이제 그 정보를 찾는 소동이 이제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전기차 제조사들이 지금 배터리 정보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어디 제품이고 이거 안 보지 않습니까? 왜? 예. 제작사를 믿는 겁니다. 예,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벤츠면 벤츠의 브랜드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속에 들어간 건 알아서 좋은 걸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 파르나스 이 시스템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급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은 CATL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세계 10위권뿐이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이 배터리를 왜 중국산에 대한 것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인증조차 안 거치는 것도 아닌데 예. 뭐 그런 내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벤츠의 그 예를 들어서 지분이 중국 업체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 내 벤츠 공장에 판매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부품에 대한 것들은 글로벌 소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볼지는 않고 또 벤츠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인증이나 이런 걸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중국 배터리가 나쁘냐? 한국 배터리가 좋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LFP가 중국에 쓰고 있는데 이거는 도리어 내화성 불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NCM이 도리어 불은 더 많이 납니다. 서방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리사이클링 시키면은 NCM이 훨씬 낫거든요. 장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뭐 이 지금 최근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꼭 중국 배터리가 나쁘다. 또 우리 배터리가 진짜 좋아. 그래서 그것만 가린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초점은 폐쇄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 이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아, 가장 배터리.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하는 거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좋아요. 저도 이제 검토- 잘 알고 있고요. 예, 예. 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 만약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요. 자동차 제작사가 속에 넣는 배터리가 핵심이고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심이고 전기차의 40%거든요. 네. 그러면 배터리 공개가 되면은 제작사가 만들 때 좀 더 고민하고 인증도 그렇고 좋은 제품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선순환 효과는 분명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우리에게 낯선 세계 10위권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장착된 게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1억 원짜리 벤츠 전기차에 왜 세계 10위권 중국 업체 배터리 넣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 있을까 하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뭐 되게 복합적인 이상한 거.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이상한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 업체가 뭐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 망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배터리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배터리에서 나쁜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은 전기차를 10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완성도도 뛰어나고 뭐 그런 말씀 드리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버스의 반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 전기버스거든요.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요.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화재 네. 건수도 거의 많이 안 생기고 네. 또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2억 원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네. 벤츠이기 때문에 불이 났다 이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폐쇄 주차장에 폐쇄 충전기가 있다는 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네.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불안감 해소하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사실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배터리 있습니다. 자체에 대한 기술은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가 더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지만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폐쇄 구간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로 번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게 더 시급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이 네. 났을 경우에는 소방청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소방청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8시간 반이나 걸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소방청 회의하면 항상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기차 불을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이 좀 네.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하 주차장을 지상으로 갖고 오는 거를 좀 어렵겠지만 적극 검토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도 할 수 정원 만드는 거에다가 예. 되도록이면 충전 시사 사항이 있으면 위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원을 문제- 좀 줄이더라도 맞습니다. 충전 시설은 위로 올리고 예. 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도 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충전을 가득하지 마시고요. 네. 80에서 90%만 하면은 전기차 화재를 몇 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거의 통일된 의견이고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그저께 해양수산부도 발표했잖아요. 물류에 전기차 이동을 할 때 50% 미만만 충전하겠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30%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7, 8%까지 충전하고 있는데 가득 넣지 마시고 전기차 차주가 세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90 미만으로만 하면은요 화재 생기지를 않으니까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면 되고 지금 충전기는 그 기능이 완속 충전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주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동조하는 것 자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련된 질문 또 드리는데요. 네. 워낙 이제 이게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막 막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좀 걱정이 돼. 그런 아파트 벌써 나오고요. 충전기도 이제 설치 못하게 하는 데도 나오는데 네. 일단 법적인 자체가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는 2%, 새 아파트는 5%거든요. 네. 무조건 노이됩니다. 대신 아파트 관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방법이고 네. 또 뭐 서울시에도 발표했지만은 이 입주민 전기차 소유자가 지금 자진해서 90% 미만으로 충전하는 부분 있죠. 이걸 적극적으로 행하면은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안에 시설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격벽을 설치한다든지 네. 또 이동 지식 소화포라든지 이동용 수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소방차도 중소형 소방차를 좀 대비시켜서 이것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다양한 방법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안전대책 이런 점은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된다. 한 말씀으로 딱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전기차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보급은 지금 캐즘이 생겨서 늦어지고는 있지만은요. 네. 필연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국내의 어떤 악조건 아까 폐쇄 공간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전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종합 대책에 나와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전기차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차종으로 등장을 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못지않게 안전이 안전.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넣어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이은 폭염 속 도로 고장난 차 소식이 꾸준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모두 2대의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기름 램프 본선 진입을 앞둔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또 홍지문 터널 안 1차로가 각각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월곡 램프부터 시속 8km를 채 못 내고 있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 퇴근 정체도 상당해서 방화에서 양화대교 사이와 원효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거의 전 구간 정체 통과에만 1시간 40분 가까이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 정체 더 길어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디고요. 고속도로에선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서초 부근 5차로에서 1시간 가까이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주 영천고속도로는 양방향 군위터널 부근으로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는데요. 영천 쪽 2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이후 부간 부근 2차로와 갓길도 고장난 대형 버스로 막혀 있으니까요.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는 뉴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울신문 정치부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여야가 조금씩 손을 맞잡기 시작했어요. 네, 아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주 앉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요.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성 제로 국회다라는 비판이 계속 거세졌고요. 사실 이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꿈틀댔고요. 세비 받기가 좀 미안했나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갈 수 없다라는 네. 생각들이 조금씩 움직였고요. 지난 월요일에는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재개됐습니다. 네. 그동안 밥도 같이 먹지 못할 정도로 옛날 국회는 저도 뭐 국회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소주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그런 것도 별로 없대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네, 예. 매주 월요일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이 정례회동을 이어갔었는데 이것도 중단돼 있었는데요. 일단 한 달여 만에 재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 약간 핑퐁처럼 제안들이 나오고 또 여야 신임 정책의장의 첫 상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의장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만남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내수석부 대표들의 실무체도 가동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가 공감대 이룬 부분 뭐가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여야가요 모든 법안에서 맞서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21대부터 논의를 이어와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구하라법 있습니다. 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 당연히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이미 요 비쟁점 법안까지 왔는데 처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하라법 그리고 간호법도 21대 국회 들어서 간호사의 업무, 이제 피해 간호사들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쟁 법안 외에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좀 처리해보자라는 데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동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야 그리고 정부가 같이 힘을 합심해야 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이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민주당은요, 이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뭘 하지 않으면 여야끼리 협의해봐야 소용이 없다.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결 조건으로 영수회담을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 중요한 법부터 처리하는 국회 정상화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관련되는 질문이에요.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전에 영수회담부터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였고 오늘 이제 복귀를 합니다. 네. 이 사이에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하는 거 이르고 그리고 여야 대표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들이 먼저 만나서 논의하는 게 순서다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당이 탄핵과 특검 위헌 위법적 법률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영수회담 제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입장 내놨습니다. 네. 지금 송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임시국회 한편에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하자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놓고 대치 혹은 뭐 이른바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송 기자 보시기에 8월 임시국회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더는 안 됩니다. 정말 이제 9월이 되면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는 뭐라도 생산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제도요.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나 폐기됐던 이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했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에 민주당이 철회했던 방송사법 네.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노조법 2, 3조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너무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에 이제 김영석 관장이 임명이 됐는데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인사로 지명을 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복절 경축식에 민주당이 아예 불참할 수도 있다. 이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일에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즌2라고 이제 공식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이전까지 민주당에서 어떤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물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가르고 이제 중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국회가 뭔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새 대표 들어서면 새로운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말씀 들었고요. 이번엔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벌써 금 13개를 따내는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 28년 만에 금메달 안긴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 소홀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올림픽 시작 전에는 이제 축구협회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것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각 협회의 논란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안세영 선수는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관리에 소홀했다. 부상에 대해 오진을 했고 전담 트레이너의 올림픽 동행을 막았다. 또 대표팀에서 단식과 복식 선수 구분이 없는 훈련법을 사용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내놨고요. 네. 반면에 협회는 이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다 반박을 했다 이거죠? 네.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앞서서도 여러 차례 이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협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는 2014년에 이용대, 김기정 이 두 선수가 협회의 실수로 약물 검사 관련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이 자격 정지가 됐다가 나중에 재심해서 취소가 결정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호주 대회 때 임원들이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가 우승이 어렵다 판단하고 8강전 이후에 조기 귀국해서 비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는 이코노미, 네, 임원들은 비즈니스. 네, 그리고 중간에 귀국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에는요 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이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정경은 선수가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배드민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김진희 씨 문자는 잠시 정치에 관한 건데 소개해 드릴게요. 여야 당은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만큼 싸울 땐 싸우더라도 칼로 물베기 부부 같은 관계입니다. 부디 협치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자, 지금 배드민턴 협회 얘기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와 계속 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지금 나섰어요? 네, 문체부도 지금은 올림픽 중이라서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 출연에서 협회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보다는 협회 측 입장에 힘을 실은 뭐라 겁니다. 그랬어요? 협회가 안세영에게 다른 선수들보다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하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모두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자,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대통령실도 진상조사를 이제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문체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서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한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고 했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안이 보고됐다. 대통령 역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시대는 바뀌고 젊은 선수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가 여전히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의 진종호 청년최고위원은 종목 다르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이제 국회에서 이걸 살필 예정입니다. 네. 임시국회에서도요. 문체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각 협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가 불가피합니다. 요걸 왜 국회에서 따져보냐면요. 이 문체위의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 소관 공공기관이 대한체육회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국내 스포츠 협회들이 주로 이제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지방비 이런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요걸 다 살피게 됩니다. 네. 국회는 또 축구협회 문제 문체부 감사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또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감사 진행 중이고요. 네네. 아마 올해 국감에서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사퇴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거의 3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법안을 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축구협회 내부에서 감사받으면 정치적 압박으로 간주돼서 국제축구연맹 FIFA 제재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피파 정관에는 회원국의 협회는 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네.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파는 그래서 요걸 근거로 2015년에 쿠웨이트 월드컵 등 국제대회 출전을 네.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떤 거냐면요. 이 축구협회가 네. 그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제재입니다. 우리도 이미 2005년과 2012년에 협회에서 국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이 부분 자세히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지금 한창 여름이니까 밴드 음악 네.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록의 전성시대는 뭐 60년대다 70년대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네. 요즘은 K-팝도 록과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K-팝 음악을 보면 뭐 전처럼 댄스 음악, 뭐 혹은 힙합 스타일의 음악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락 사운드를 내세운 이제 그룹 혹은 밴드 형태의 음악들이 좀 돋보이는데요. 네. 애초에 밴드 형태로 훈련이 돼서 아이돌 기획사에서 키워져 나온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데이식스를 들 수 있겠고요. 또 뭐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이런 팀들은 사실 우리가 기존 그 보이밴드와 똑같이 보이그룹과 똑같이 연습생 생활을 거치지만 그 이제 결과물이 밴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고요. 네. 이제 K-팝 안에서도 이제 솔로 가수들 경우에 이제 록 음악을 내세운 이런 가수들도 이제 돋보이는 가수들이 몇몇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즈, 또 이승윤 이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가수들은 사실 뭐 아이돌 그룹과는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팬들과의 관계나 팬들의 열광하는 어떤 정도로 봤을 때는 사실 뭐 K-팝 아이돌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네. 요즘 데뷔한 그룹 중에 이제 QWER이라고 하는 그 걸 밴드입니다. 여성 제 밴드인데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QWER이요. 예. QWER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락 밴드라고 하면 예전에 뭐 스쿨 밴드로 시작을 해서 인디 밴드를 거쳐서 이렇게 데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QWER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획자가 이 원래 음악을 하지 않는 멤버들을 발탁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밴드로 훈련을 시킨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밴드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실력이 모자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밴드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하지만 뭐 아이돌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런 밴드들도 있습니다. 또 뭐 혁오, 잔나비 이런 밴드들 많이 아실 텐데 사실은 이들은 이제 K-팝이라 부르지는 않죠. 보통은. 네네. 하지만 해외 시장까지 확대를 해보면 오히려 그 여느 K-팝 댄스 뭐 그룹들보다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런 락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팬들 사이에는 또 충성도도 로열티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단하죠. 네네. 자, 락이라는 음악 장르 하면 역시 이제 밴드 세팅이 있는 걸 텐데 팝과 구분되는 지점이 뭔가요? 사실 락과 팝은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락은 이제 음악의 장르고요. 사실 팝은 하나의 대중적인 음악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아마 차이가 있다면 락 음악은 역시 장르 음악으로서의 좀 정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순수성을 좀 강조하는 음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악만을 좋아하는 또 그 독특한 팬덤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또 이제 하위 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초에 락 음악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탄생을 할 때 아무래도 밴드, 그 어쿠스틱 밴드 형태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래도 락이라고 하면 밴드 음악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FT 아일랜드나 CN블루 같은 이제 팝과 락의 경계에 있는 밴드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밴드들은 그때와 좀 양상이 다릅니까? 양상이 다르다고 하면 역시 가장 큰 거는 이런 K-팝 안에서 혹은 아이돌들이 이런 밴드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FT 아일랜드나 CN블루도 물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또 편견이 있었냐면 아이돌들이 하는 거는 락이 아니다. 뭐 훈련을 받아서 하는 밴드는 밴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인디에서부터 성장한 그런 것만이 밴드다. 이런 사실 그 어떤 뭐 선입견, 뭐 그거 반드시 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락 음악 밴들이 이런 CN블루나 FT 아일랜드 뭐 사실 H.O.T 같은 그룹도 락 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곱지 않게 봤던 역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편견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음악 얘기하면서 정작 안 들어보면 좀 서운하겠죠? 자, 이번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 선수가 이 곡 들으면서 각오 다졌다고 합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드럼, 기타 이런 밴드 사운드가 좀 청량감 있게 느껴지고 속도감 있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죠.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같이 환호하면서 듣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데 데이식스가 사실 2015년에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밴드인데 사실 이게 락 음악을 내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음악에 대한 그 평가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K-팝을 또 대표하는 밴드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직접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밴드 음악 왜 좋아하는지 또 네. 그런 생각도 좀 알 거는 같은데 이런 네네. 부분들 이런 사운드도 우리 K-팝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K-팝의 생명력이라는 게 다양성에서 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그런 뭐 일렉트로닉 음악 스타일, 뭐 혹은 힙합 음악 스타일의 K-팝에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 좀 식상해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락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사실 낯설지 않고요. 그런 네네. 음악적인 형식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 데이식스 음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K-팝 안에서 락 음악을 포섭하는 요 방식이 보면 그 아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청춘의 어떤 애수나 네. 그런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락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 록음악이 뭐 밴드, 록음악 네. 이런 것들이 K-팝과 조금 잘 이렇게 밀착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좀 너무나 단순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음악 장르가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20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2020년대 초반이 사실은 뭐 락 발라드도 그렇고요. 이 락 음악이 가요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해외 음악에서도 영미권 음악에서도 락 음악의 또 하나의 전성기로 꼽히는 것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년이 흘러서 락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좀 생소한 시점에 젊은 층들에게는 뭔가 신선함을 주고 또 그 당시에 락 음악을 즐겼던 사람들에게는 또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절묘한 레트로의 타이밍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록음악 전성기 뭐 1970년대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 밴드 하면 사실 저도 좀 그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송골매를 떠올리는 분들 아직 또 예, 많습니다. 송골매요. 평론가님도 네. 그때 음악도 즐겨 들으셨어요? 그때 뭐 제가 나이가 좀 어리긴 했는데 그래도 네. 뭐 송골매, 산울림 이런 밴드들은 늘 뭐 집에 그 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있었고 제 세대부터는 LP. 이제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요. 아. 뭐 혹은 신하위, 네. 뭐 넥스트 뭐 이런 그룹들이 저에게는 좀 익숙하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소위 이제 록의 전성기는 지났다고들 말하는데 네.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전성기가 지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성기라는 것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뭐 힙합이나 전자음악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록음악이라는 거는 사실 뭐 대중음악 장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음악적인 유전자 안에 다 조금씩은 들어와 있어요. 뭐 일렉트릭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꼭 뭐 장르가 바뀐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해외에서도 예. 락 음악의 붐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예. 집에서 있으면서 이게 악기에 대한 열망이 많이 또 생겼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기타 메이커들이 다시 공장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래요. 네, 뭐 깁슨이라든지 팬더 같은 데가 지금 생산량이 지난 몇 년간 아주 뭐 갑절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실리카겔 새소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통하는 밴드 있고 자우림처럼 그렇죠. 네. 꾸준히 자기 자리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밴드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실리카겔 새소년 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해외에서는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밴드로 이미 성장을 한 그런 경우고요. 네. 자우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랜 동안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뭐 전성기 못지않은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밴드고, 사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음악 자체를 만들기는 좀 쉬워진 환경이 있습니다. 집에서 레코딩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악기도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혼자서 뭐 믹스, 마스터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디 락 밴드들의 경우에는 그 숫자 자체는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들이 공연을 할 만한 뭐 충분한 공연장이 확보가 됐는지,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밴드 음악은 라이브로 들어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이제 네. 록 페스티벌 많이 열리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대 록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열렸습니다. 혹시 네. 평론가님도 이런 록 페스티벌 즐기시는 편이세요? 또 마침 여쭤봐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페스티벌파는 아니고요. 저는 일반 콘서트나 이제 집에서 음악을 이제 음반으로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러시군요. 페스티벌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페스티벌을 즐기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떤 측면이에요, 그건? 이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뭔가 음악을 같이 내가 뭔가 들으면서 또 내 그 열정을 발산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페스티벌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 드시는 분들께 앞으로 이런 페스티벌 열린다 이런 거 추천해 줄 만한 건 혹시 없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지금 페스티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네,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게 10월 4일, 5일, 6일 이렇게 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금토일입니다. 여기가 아까 뭐 언급해 주셨던 실리카겔, 뭐 이런 밴드들, 잔나비, 또 코카스텐, 뭐 그 외에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뭐 FT 아일랜드, 악뮤, 또 뭐 노브레인, 뭐 이런 팀들도 나오고요. 뭐 K-팝 아이돌 그룹들도 나옵니다. 라이즈 같은 팀들도 나오고, 그 외 해외 뮤지션들도 참여해요. 뭐 앤마리 같은 팀 가수도 참여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또 이승윤 솔로 가수 이승윤 씨의 무대도 있으니까요. 아마 뭐 라인업의 어떤 화려함은 이 부산 인터내셔널 락 페스티벌, 국제 락 페스티벌도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노래 추천 하나 받기 전에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한국 밴드 음악 특징이랄까 계보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글쎄 뭐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밴드 음악의 계보는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영미권에서 유행했던 거를 좀 수입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계보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 밴드 음악 하나 추천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음악 추천하시겠어요? 네, 요즘 핫한 밴드인데요. 루시의 아지랑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아지랑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대 평론가의 추천곡 루시의 아지랑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합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